경주 앞바다에서 200m쯤 가다 보면 거대한 암초 덩어리를 만나게 된다. 대왕암, 바로 신라 30대 왕이었던 문무왕의 능으로 알려진 곳이다. 과연 이 험한 암초 덩어리가 문무왕의 능일까? 이곳에 어떻게 왕의 시신을 묻었다는 것일까? 물을 빼자 1300여 년간 잠겨있던 대왕의 바위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위적을 찾으라. 구경거리의 경주로 쏘다니지 말고 문무왕의 정신을 길러보아라. 태종 무열왕의 위협과 김유신의 훈공이 크지 아님이 아니나 문무왕의 위대한 정신이야말로 경주의 유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니 무엇보다도 경주에 가거든 동해의 대왕암을 찾으라. 우리나라 최초의 고고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이 이 대왕암을 보고 남긴 글입니다. 사실 이 대왕암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웅장함과 신비로움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대왕암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사진과 함께 이 대왕암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암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사진을 통해서 이 대왕암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들을 가져봤을 겁니다. 망망대해, 그것도 아주 험한 암초 덩어리 위에 어떻게 왕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일까? 이 왕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작은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그런 봉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 위에 릉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왕암이 진짜 문무왕의 릉인지 또 릉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왕을 묻었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대왕암에 얽힌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험한 암초 덩어리가 진짜 문무왕의 릉인지 그 의문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앞바다에 솟아있는 대왕암. 먼 발치에서 바라본 대왕암의 모습은 그저 거대한 암초 덩어리다. 그러나 대왕암 위에 올라서면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4개의 큰 암초 덩어리가 외곽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쪽엔 바닷물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중앙엔 거대한 돌이 물속에 잠겨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 모양으로 물길이 나 있어 대왕암 안으론 바닷물이 늘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쪽과 서쪽은 바닷물이 들고 빠지는 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범상치 않은 모습을 갖춘 대왕암. 이곳은 진짜 문무왕의 능일까? 삼국사기엔 문무왕의 능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7월 1일 문무왕이 죽자 동해에 있는 거대한 바위 위에 장사를 지냈다. 분명 동해에 떠 있는 바위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해바다 어디쯤에 있는 바위일까? 삼국유사에 보다 정확한 위치가 기록돼 있다. 가문사 동쪽 바다에 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왕암 서쪽에 가문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대왕암에서 1.5km쯤 가면 아담한 절터가 보인다. 79년 발굴 당시 가문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 조각이 나와 가문사터로 밝혀진 곳이다. 현재 절터엔 2개의 3층 석탑과 주춧돌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가문사는 문무왕과도 관련이 깊다. 삼국유사에 보면 가문사는 처음 문무왕이 창건했으나 역사를 마치지 못하고 죽자 그의 아들 신문왕이 완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무왕의 뜻을 이어받아 완공한 절. 그래서 절의 이름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의 가문사다.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가문사. 그 동쪽에 대왕암이 있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곳엔 대왕암이 문무왕의 능임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유적이 있다. 해변가에 세워져 있는 이견대라는 정자가 그것이다. 현재 모습은 1967년 발굴팀에 의해 복원된 것인데 삼국유사엔 이견대에 대한 기록이 있다. 문무왕의 유언을 간직한 곳이 대왕암이고 절은 가문사며 대왕암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견대가 있었다. 대왕암 가까이에 가문사와 함께 이견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왕암 가까이에 이견대를 세운 데엔 이유가 있다. 삼국사기엔 왕들이 이견대를 찾아와 바다를 바라봤다는 기록이 있다. 항상 거기 와서 바라봐야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면 가문사에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이견대에서 제사를 지내고 참배를 하고 하려면은 뭔가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련된 것이 이견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견대에 올라서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대왕암. 현재 남아있는 대왕암 주변의 유적과 기록들은 이곳이 문무왕의 능임을 말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문무왕의 무덤인 것은 분명한 거군요. 그런데 이 대왕암을 살펴보면은 도저히 사람을 묻을 만한 장소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우선 이 육지에서 200m나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 주변에 있는 암초가 워낙에 울퉁불퉁해서 걸어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또 이 암초 안쪽에는 마치 웅덩이처럼 바닷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사람을 묻을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주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 가운데에 있는 아주 거대한 돌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 모양이 상당히 큽니다. 사람이 누울 정도는 되는 그런 크기인데 이 모양새로만 봐서는 마치 고인돌의 덮개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대왕암에 대한 발굴 작업이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 돌 아래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과연 저 돌 아래에는 문무왕이 묻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 팀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팀은 경주문화재연구소 팀과 함께 제를 올렸다. 대왕암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조심스러웠다. 우선 취재팀은 지질학자들과 함께 대왕암의 겉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만일 대왕암 중앙에 위치한 돌 아래에 문무왕을 묻었다면 어딘가에 인공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 자체는 자연적으로 생긴 건데 이쪽 부분에 이래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진다는 건 이 부분을 어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침식에서 제거되든지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드러냈다든지 지금 여기 이래 홈이 만들어진 거는 조금 자연적인 거하고는 조금 그게 뭐 다른 게 조금 더 가미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김진섭 교수와 백인성 교수는 대왕암 안쪽에 움푹 파인 웅덩이를 주목했다. 인위적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왕암 안쪽 어딘가에 깎아낸 흔적이 있지 않을까? 대왕암 안쪽의 돌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것이 형성된 그 이후에 이것들
껴져 나가면서 세력이 형성되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자연적인 침식에서 터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그 사람에 의해서 인유된 것인지 여하튼 분명한 것은 그런 면이 있었고 왜 이게 터져나갔다 이것은 뭐 사실이라고 수 있습니다. 위에 덮여있던 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현상을 지질학적으로는 전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풍화의 현상일까 인위적으로 깎아낸 것일까? 나침반을 이용해 주전리 방향, 즉 돌이 떨어져 나간 방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금 이쪽 대항암에 나타나는 주전리 방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주전리 방향이 NS 방향이나 N10도에서 N20도 이스트 방향이 그게 주전리 방향입니다. 대왕암 안쪽으로 50여 곳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북동 방향으로 돌이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경상도 지역 돌들의 주전리 방향과 동일한 것이었다. 제가 이 주변을 좀 짧은 시간에 한번 들어갔는데 어떤 그 인위적인 그 사람에 의한 뭐 어떤 그 깎을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없었고 대부분이 자연적인 그런 그 침식 풍화 지형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 바깥에선 인위적으로 깎아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물 속은 어떨까? 벽면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모아져 있어 내부 공간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좁았다. 벽면에선 갈라지고 쪼개진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육안으론 자연적인 풍화인지 인위적으로 깎아낸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엔 중앙에 놓여 있는 돌을 살펴봤다. 중앙의 돌은 전체적으로 길쭉하면서도 둥그스름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돌의 한쪽 면이 약간 들려 있었다. 바닥은 뻘이었다. 중앙의 돌 아래에 손을 넣어보려 했지만 뻘이 들쳐져 물만 흐려질 뿐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취재팀은 이제 물을 뺀 상태에서 정밀한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경주문화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대왕암의 물을 퍼내보기로 한 것이다. 우선 대왕암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동쪽 수로에 쌓기 시작했다. 파도가 너무 세 방벽이 자꾸 무너져 내렸다. 두 시간여의 작업 끝에 겨우 수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양수기를 이용해 대왕암 안의 바닷물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조사단이 대왕암 조사를 시도했지만 잠수부를 동원해 돌 아래를 살펴보는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대왕암 안에 차있던 물을 퍼내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긴장 속에 작업이 진행됐다. 드디어 1300여 년간 물속에 가려져 있던 내부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다. 내부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 건 1시간 만이었다. 내부 공간은 상당히 좁았으며 4개의 암초 덩어리로 보였던 주변 암초는 실상 하나로 연결돼 있었다. 중앙에 놓여 있는 돌은 한쪽 부분이 약간 떠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되게 바닥에 붙어 있었다.
곧바로 실측 작업에 들어갔다. 실측 결과 대왕암의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었다. 옆에서 보면 완만하게 파인 웅덩이에 돌이 놓여 있는데 돌이 있는 곳의 수심은 1.5m다. 중앙에 놓여 있는 돌은 마치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 돌의 무게를 측정해 본 결과 대략 20톤 정도. 이 거대한 돌이 정확히 남북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었다. 실측을 해본 결과 대왕암 내부는 마치 잘 다듬어 놓은 듯 안정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물이 빠진 내부를 살펴보던 취재팀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여기서도 보면은 많은 풍화가 진행이 되었지만은 어떤 인위적인 치석의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건 그리고 어떤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정으로 치석한 흔적이 있고 이 밑에는 연장이 되고 있지는 인위적으로 깎아낸 흔적과 자연의 상태는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했다. 여기서부터 되게 인위적인 치석의 흔적이 있고요. 이 아래도 그거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주로 튀어났던 부분을 다스린 것 같고 이 아래 부분에서는 그러한 정의 흔적이 없습니다. 깠어요. 정이 들어가는 데까지만 깠다고. 대왕암 안쪽면 곳곳엔 인위적으로 깎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이곳은 윗부분만 인공적으로 깎아냈다. 대왕암 안쪽을 동그랗게 다듬기 위해 튀어나온 부분만 깎아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에 놓인 거대한 돌 아래에 문무왕이 묻혔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문화재를 들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레이더 탐사기기를 이용해 돌 아래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했다. 한 가지 검사를 더 해보기로 했다. 전자 탐사를 통해 돌 아래에 부장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기기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 결과는 전자 탐사 결과로서 만약에 부장품이 존재를 한다면은 불규칙한 파형을 보이게 됩니다. 개석이 위치한 곳에서의 파형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의 파형이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도 없기 때문에 부장품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대왕암 중앙의 거대한 돌 밑은 단단한 암석으로 형성돼 있었으며 아무런 인공적인 흔적이 없었다. 이것은 개석 위에서의 그렇다면 레이더 검사 결과는 지하 어떨까? 레이더 탐사 결과로서 역시 지하엔 단단한 암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돌의 구조도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지하 한반은 수직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레이더 탐사 결과 지하 안반에는 그 지표면에서 보이는 그 전리가 많이 발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리의 존재로 볼 때 그 속에다가 유골을 장고를 하게 될 경우 그 풍화가 엄청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유골 같은 것을 설치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암 중앙에 놓여 있는 거대한 바위 밑엔 아무것도 묻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묻을 수도 없는 구조였다. 일반적으로 릉이라고 하면 시신이나 유골을 이 지하에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거대한 봉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더 고대로 올라가면 이 거대한 돌을 이용해서 덮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거대한 돌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대왕암은 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신 이유원장
동해구 대석상, 또 릉제 가문사 동해중.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이 두 기록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동해중에 있는 거대한 돌 위에서 이 장례를 치렀다고 했고, 또 삼국유사에는 가문사 동해중에 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분명 가문사 동해중에 있는 거대한 바위, 즉 지금의 대왕암에서 문무왕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자, 이 기록상으로 볼 때는 이곳이 분명히 문무왕의 릉인데, 현장 조사 결과로는 문무왕의 흔적이 전혀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경주 중심부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 이곳은 신라시대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던 낭산이다. 이게 그 문무대왕의 화장처럼. 그런데 이곳에 대왕암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다. 1975년 황수영 박사를 비롯한 신라 오합조사단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이 유적의 이름은 능지탑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탑과는 그 모양새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흔히 탑은 절토에서 발견되는데 이곳엔 탑 위엔 아무런 흔적도 없다. 과연 이 탑은 어떤 탑일까? 저희 박물관에서 해체했댔어요. 결론이 안 나왔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가 옛날 무슨 화장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후에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안에서 뭐 불장도 나오고, 또 이 밑에 땅 보니까 땅도 꺼먹고 불에 탄 흔적도 있고. 1970년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무너져 있던 탑을 발굴했다. 그때 파손된 불상과 함께 화장터의 흔적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화장터인가? 발굴팀이 주목한 건 능지탑이란 탑의 이름이었다. 능이겠죠. 왕하고 관계 있는 거고. 지자는 무슨 자인지 모르죠. 능의 탑인지, 능탑인지. 능탑이면 능을 만들려면 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문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실제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무왕은 자신이 죽고 열흘 뒤에 화장을 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그때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했던 곳이 고문외정. 그대로 풀이하면 고문의 바깥들이다. 그런데 이 고문외정이 지금의 능지탑임을 밝혀주는 단서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 바로 지난 1960년 경주 시내의 한 가정집 정원에서 발견된 문무왕릉 비가 그것이다. 이 문무왕릉 비가 세워져 있던 곳이 능지탑과 관련이 깊다. 신라의 금성 문만을 모아놓은 해동금석원엔 문무왕릉 비가 있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선덕왕릉 아래에 문무왕릉 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덕왕릉 아래엔 무엇이 있을까? 거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곳은 문무왕이 건립했던 사천왕사터다. 현재 절터엔 두 기의 귀부만이 각각 동쪽과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귀부라면 거북 모양으로 생긴 비석의 받침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무왕의 비석이 꽂혀 있었던 것일까? 1961년도에 그 비석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박물관장으로 계시던 그 홍사준 관장이 계셨습니다. 그 홍사준 관장이 그러면은 그 비석이 사천왕사지의 어느 귀부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가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비석의 그 크기하고 현재 요 있는 귀부의 받침 그 비석 놓였던 이 자리를 측을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동쪽 끝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서쪽 귀부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쪽의 귀부는 문무왕 서쪽 귀부에 비석이 꽂혀 있던 구멍은 독특하게도 2단으로 돼 있다.
지금 그 경주박물관에 있는 문무왕릉 그 비는 보면은 위가 이렇게 넓어지다가 갑자기 좁아져서 이렇게 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촉이 여기 딱 걸리겠군요. 여기 딱 걸리게 되네. 네. 이렇게 사천왕사 서쪽 귀부에 문무왕의 비석이 꽂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천왕사 터에 있는 귀부의 방향은 지금과 달랐다고 한다. 1922년 일본인이 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귀부의 머리는 원래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기차 선로 공사를 하며 남쪽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사천왕사 터의 서쪽 귀부는 이렇게 지금과는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서쪽 귀부가 바라보는 곳에 바로 능지탑이 있다. 문무왕의 비석이 능지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신라시대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졌던 낭산. 그 한 자락에 위치해 있던 능지탑에서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했다. 그렇다면 화장을 한 문무왕의 유골은 어떻게 했을까? 문무왕릉비엔 분골경진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분골은 뼈를 가루로 만들었다는 의미며 경진은 고래가 사는 바다라는 의미다. 왜냐하면은 그 문무왕릉비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소장이라고 즉 화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또 장이 적신 즉 장작나무를 쌓아가지고 장례를 지냈다. 즉 결국 이제 화장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 뼈가루를 고래가 사는 깊은 바다, 즉 여기서는 이제 동해바다에 뼈를 뿌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이곳 대왕암에 뿌렸군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앞서 역사 스페셜팀이 경주문화재연구소의 도움으로 이 대왕암의 물을 양수기로 퍼냈을 때 이 대왕암 안쪽 벽면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인공의 흔적입니다. 분명 인위적으로 깎아낸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적으로 본다면은 이 대왕암의 안쪽을 마치 움푹 파진 웅덩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다듬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돌도 이 자연적이라고 보기에는 왠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주변 암초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데다가 이 거대한 돌만 따로 정중앙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도 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도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조성을 한 것일까요? 취재팀은 다시 대왕암을 찾았다. 우선 대왕암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돌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만일 주변의 암석과 다른 종류의 돌이라면 외부에서 옮겨온 것이다. 아마 색깔이라든지 밝은 색을 띠기도 하면서 또 주로 구성 광물이 석영이나 장석이 주축으로 되어져 있는 전형적인 황암질 암석 같습니다. 주변의 암석과 똑같은 화강암이었다. 그러나 같은 화강암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구성 성분이 다르다. 좀 더 정확히 돌을 분석해보기 위해 중앙의 거대한 돌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 돌 조각을 하나 건져냈다. 그리고 주변 암석에서도 돌 조각을 채취했다. 이제 두 개의 돌 조각의 구성 성분을 분석해볼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돌 조각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구성 성분에 따라 다른 색과 모양을 나타낸다. 대왕암 중앙에 있는 돌과 주변의 돌은 흑운모와 장석, 그리고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화강암이었다. 암석의 그 구성 광물이나 또 암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암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주 시내 또 다른 지역의 화강암은 어떨까? 만일 같은 종류의 화강암이라면
그곳에서 운반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경주엔 대왕암뿐만 아니라 남산과 토암산 일대에도 화강암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성 성분은 대왕암의 화강암과 전혀 다르다. 대왕암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돌은 분명 이곳의 돌인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레이더 탐사 결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이 안반, 지하 안반에서의 전리는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고 위에 있는 개석에서의 전리는 수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석이 주변에서 떨어져 나와서 누워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이겠습니다. 대개 한 지역의 돌은 같은 방향으로 갈라진다. 그런데 중앙의 돌은 수평으로, 지하 안반은 수직으로 갈라져 있다. 따라서 처음엔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여져 있었을까? 전문가들과 함께 대왕암을 둘러봤다. 그런데 한참을 둘러보던 취재팀에 눈길을 끄는 돌이 하나 있었다. 형태도 비슷하고, 예. 단지 규모가 좀 더 크고 크기가 크다는 정도고, 우리 외관성으로 보기에 둥그스름한 형태라든지 주위에 있는 전리들 발달한 것들 중에서 하나 떨어져서 이쪽 계곡에 떨어져 있는 형태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면 막 유사하다고. 아래의 돌과 모양은 다르지만 울퉁불퉁한 암초 사이에 제법 고르고 둥근 모양의 커다란 돌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아마 이 부분에서 그 슬라이딩에 의한 그 미끄러짐에 의한 어떤 이렇게 지금의 현재의 자세로 놓여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초 덩어리에 세워져 있던 돌이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암초 끝에 걸치게 된다. 만약 이게 미끄러져서 형성되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정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놓이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건대는 이 부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비스듬한 자세로 놓여 있었을 건데 그것을 아마 인위적으로 이렇게 판석으로 자세를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은 돌을 정중앙으로 밀고 시신을 매장할 때 북쪽으로 머리를 두듯 남북 방향으로 길게 돌을 배치했을 것이다. 대왕암 안쪽 벽면에 보이던 인공의 흔적은 돌을 웅덩이 중앙에 제대로 놓기 위해 울퉁불퉁했던 면을 평평하게 깎아낸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대왕암의 안쪽 벽면이 깎이고 거대한 돌이 그 중앙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왕암 조성 작업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대왕암 내부를 실측한 결과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됐다. 현재 대왕암엔 동쪽과 서쪽에 물길이 나 있어 늘 바닷물이 드나드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서쪽 부분이 물이 들어오는 동쪽 부분보다 정확히 15cm 낮았다. 이 칠수구의 바위를 일부 잘라내거나 깎아내서 수면을 거르게 한 것이 아마도 자연적인 것은 아니고 인공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유일한 단서가 아마 이 부분에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고여있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이 나가는 부분을 조금 더 낮게 깎았던 것이다. 이렇게 1300여 년 전 사람들은 대왕암의 자연적인 조건을 최대한 살려 문무왕의 능을 조성했다. 안쪽 웅덩이를 고르게 다듬고 주변에 있던 거대한 돌을 중앙에 배치했으며 마지막으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수로를 다듬었던 것이다. 문무대왕의 소위 화장을 하고 와서 뼈 가루를 지금 말하는 대왕암에서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신성시하기 위해서는
뭔가 손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손을 보고 나서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단순히 이 소위 뼈가루를 뿌린 거로서만 제사체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일종의 무덤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런 흔적이 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해서 대왕암에 뿌리고 수중릉을 조성하기까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일인데 아마 1400여 년 전 당시엔 파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무왕은 왜 동해바다를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문무왕의 장례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는 삼국사기에도 그 이유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삼국시대 역사서인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 문무왕이 창건했다는 가문사의 창립 배경입니다. 자, 문무왕은 외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절을 짓기 시작했으나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자 신문왕이 그 역사를 마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무왕이 죽기 직전에 짓기 시작했다는 이 절이 이 외를 진압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즈음에 생을 마친 이 문무왕이 가문사 가까이에 있는 이 대왕암에 자신 묻어주기를 원했다면 그 역시 외를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당시 바다 건너에 있던 외는 어느 정도의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존재였을까? 삼국사기에서 외가 신라를 침입한 기록을 찾아봤다. 신라 시대를 통틀어 외가 신라를 침입한 기록은 모두 33회. 모두 소지왕 이전인 신라 초기였으며 그 시기도 3, 4, 5월로 집중돼 있었다. 4, 5, 6월이니까 주로 우리 춘궁기에 아마 그러니까 그건 멀리서 왔다고 볼 수도 없고요. 예, 아마 식량을 구걸하러 왔다든가 또는 이제 그 편서풍을 이용해서 한국 해변을 노략하는 약탈자로서의 그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무왕 때는 어떤가? 문무왕 때도 외가 신라를 단독으로 침입한 기록은 없다. 다만 663년 외의 출병 기록이 보이는데 외의 수군 천척이 백제를 도우러 백강에 왔다. 당시는 백제 멸망 직후로 백제 부흥군들이 백강에서 신라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외가 백제에 지원군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외는 신라군에게 처참하게 무너진다. 일본 서기는 4번 싸움 끝에 배 400척이 모두 불탔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삼국사기는 바닷물이 붉은 빛을 띠었다고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신라에 대한 외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이 일본에 남아있다. 일본 후쿠오카시에 위치한 오노성. 외는 멸망 이후 망명한 백제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백제식 산성을 쌓았다. 이 외에도 당시 외는 신라의 침입로가 될 만한 길목마다 산성을 쌓았는데 모두 10개에 달했다. 그만큼 외는 신라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당시의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면은 663년에 백강해전에서 외어 세력은 완전히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는 북구주 대마도에다가 백제 유민을 동원해서 산성을 쌓고 또 수도를 더 산중 안으로 옮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배를 만들어서 해군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10년, 20년에 될 문제도 아닙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이미 동아시아의 모든 세력권은 신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외는 신라에게 우호적인 손길을 내민다.
외는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는데 백강구 전쟁이 끝나고 5년 뒤 신라에게 배를 비롯한 각종 공물을 바친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669년엔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신라에게 전해온다. 문무왕 집권 시기, 신라와 맞서기에 외의 존재는 미약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는 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왜 특히 일본만을 떼놓고 보면 큰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넓게 그 당시 이 동아시아 전체를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거대한 당 제국이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당 제국은 신라의 적국입니다. 또 그 당 제국은 저 서역 쪽으로 티벳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후방에 있는 그 일본과 신라는 외교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을 때 이 후방에 대해서 튼튼히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큰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신라 쪽에서는 일본 외에 대한 그 배려, 관심이 컸다고 봐집니다. 당시 동아시아 대륙엔 당과 신라 그리고 외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 외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문무왕이 외를 의식해 동해바다에 묻힐 정도로 외의 존재를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다. 이 문무왕이 집권할 당시에 외는 신라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무왕이 동해바다에 묻히길 원했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대왕암엔 문무왕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파식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파식적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신비의 피일이죠. 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질병이 낫고 또 가물 때면 비가 오는데 이게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겁니다. 또 이 만파식적의 유래에는 대왕암과 문무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무왕이 죽고 그 다음 해 이 대왕암에 기이한 일이 생기는데 용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나타나 당시 왕이었던 신문왕에게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천하가 화평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만든 피리가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겁니다. 용이 된 문무왕이 나라를 구한다는 신비의 피리인 만파식적을 만들어 아들인 신문왕에게 전해주었다. 물론 설화니만큼 이것을 실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설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 속에는 이 문무왕이 동해바다에 묻히길 원했던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파식적 설화에서 용이 된 문무왕이 나타났다는 대왕암. 문무왕이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이곳 대왕암을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국유사엔 평소 문무왕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왕은 지휘법사에게 죽은 뒤엔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문무왕은 우선 죽어서 용이 되겠다고 염원했었습니다. 용은 물속에 살고 더구나 큰 바다 속에 살죠. 그러니까 문무왕의 그 평소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다 쪽으로 가야 정말 자기 염원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용이 되길 원했던 문무왕의 생각은 가문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가문사의 중심 건물이었던 금당은 독특한 형태로 건축이 돼 있는데 주춧돌 아래에 이렇게 일정하게 틈이 있다. 이 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
길쭉한 돌들이 다 깔려서 덮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덮음으로 인해서 이 내부는 완전히 공간화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위에다가 다시 기둥 초석을 얹어가지고 기둥을 얹어서 위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소위 마루 바닥 밑에 아니라 이 돌바닥 밑에 하나의 공간이 마련돼서 헝 뚫린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건물에 이런 공간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간을 마련한 예도 없고.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 의하면 금당의 섬돌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 하나를 뚫어두었다. 이것은 용이 절에 들어와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에 금당, 채하, 동향 개1회를 했는데 그 구멍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겁니까? 예. 아, 바로 여기 지금 막혀 있습니다만 이걸 처음에 몰랐죠. 전면 발굴을 하지 않았으면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렇게 뚫려 있는 거죠,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온 용이 금당 아래에 있는 틈을 따라 사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 동쪽에다가 구멍 하나를 내 가지고 용이 된 대왕이 와서 서리도록 하게 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 건물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게 부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은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용이 부처님이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소위 호국 사찰이면서도 그 공간에 이런 특수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해룡이 된 문무대왕이 서릴 수 있도록 한 상징적인 그러한 우리 당시의 그런 선인들의 지혜죠. 그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사는 상상의 동물인 용이 어떻게 육지에 있는 가문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가문사 앞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흔적이 있다. 물이 저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배를 댈 수 있는 선착장 비슷한 시설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가문사가 지어질 당시엔 바로 이 가문사 앞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가문사지 과연 그럴까? 배가 다녔으려면은 지금보다 그 하상 동국대 지리교육과의 김주환 교수는 가문사 주변의 지형과 화석을 연구해 1300여 년 전의 바닷물의 위치를 확인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종천 유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보다 한 1m 10cm 정도는 갈수기에, 양쪽 다 갈수기에 그 수위가 더 높았었다, 물이 그만큼 깊었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강폭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수십 메타는 더 넓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천의 제방 같은 것이 그 나중에 축조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수심이 1m 10cm쯤 높았다고 하면은 그 작은 배들이 충분히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삼국유사 기록을 통해서도 가문사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1300여 년 전 가문사 주변의 모습이다. 죽은 뒤 용이 되길 원했던 문무왕. 그래서 그가 죽은 뒤 바닷속 수중릉이 조성됐고 바닷물을 따라 용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가문사가 완공됐다. 문무왕은 왜 이토록 용이 되길 원했던 것일까? 경주 남산동에 있는 통일전엔 문무왕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또다시 8년간 이 땅에서 당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치른 문무왕. 그는 왕위에 오른 뒤 16년 만에 통일의 과업을 이룬다. 당시 문무왕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 경주 동대봉산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무장사터가 그것이다. 경주 시내에 있는 화려한 절터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은 절터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서진 귀부와 탑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곳엔 문무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기록에 보면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투구를 묻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런 쪽 정도의 그 유래 정도밖에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실제 삼국유사엔 전쟁을 마친 문무왕이 이곳에 투구를 묻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이제 안정 속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길 염원했던 것이다. 예, 문무왕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전쟁에서 통일을 위협을 했고 전쟁 이후에는 이 복잡한 문제를 다 수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부닥쳤을 겁니다. 제일 먼저가 주변 제국의 여러 두려움, 그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귀족의 반발, 그다음에 백제 고구려의 유민의 하나의 반란, 이런 거를 아마 목전에 둔 이 문무왕으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걱정일 겁니다. 그러나 당과의 전쟁이 끝나고 불과 5년 만인 681년 문무왕은 병을 얻게 된다. 당시 나라를 걱정했던 문무왕의 심정은 그가 남긴 유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종묘의 주인은 잠시라도 비어서는 안 될 것이니 태자는 나의 관 앞에서 왕위를 기승하라. 장례도 치르기 전에 왕위를 기승하란 것이다. 문무왕의 통일의 임금이니까 통일 이룩한 그런 위대한 사업을 계승을 해야 돼 갖고 또 국가의 안태를 누구는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양반이 출적 영이 되고 해서 본인이 국가 일선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으니까요, 실제로. 문무왕은 평생의 과업이었던 통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죽어서 용이 되길 원했고 이후 그의 아들 신문왕은 용이 머물 수 있도록 가문사를 지어 아버지의 뜻을 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만파식적 설화가 등장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용이 되어 나타난 문무왕이 가문사에 머물러 있던 신문왕에게 만파식적이란 신비의 피리를 전해줬다는 것이다. 이는 신문왕의 통치 기반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문물을 정비하고 그게 바로 신문왕 때입니다. 그 기초를 바로 문무왕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한 기초를 만들어주지 않았던들 신문왕이 마음 놓고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 만파식적은 신라시대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쓰인다.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종인 성덕대왕 신종 위엔 용이 하나 새겨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용이 원통을 짊어지고 있다. 다른 시대의 종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다. 상원사 종에도 비슷한 모양의 원통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만파식적을 상징한 것으로 문무왕이 용이 됐다는 믿음이 후대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거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삼국 통일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이 완성한 삼국 통일은 아마도 그 후세한테 이 거대한 이 역사적 그 위협에 대한 막 훈계 내지는 그 계승의 그 차원에서 상당히 그 후손들에게 이 통일의 위협에 대한 그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애를 쓴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이 되어 통일 국가를 지키길 원했던 문무왕.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신라인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살아났다. 신라시대의 대왕함은 용이 된 문무왕이 머물렀던 용의 처소였던 것이다. 경주 앞바다에 솟아있는 대왕암. 그것은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대왕암은 상징적인 의미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뒤에 용이 된 문무왕이 이곳에 머물다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후 신라 사회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동해바다, 그것도 대왕암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묻히길 원했던 문무왕.
그것은 평생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통일의 과업을 이룩한 문무왕이 자신이 죽은 뒤에도 통일 국가가 유지되고 더욱더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릉인 문무왕릉이 조성되게 된 배경, 그 속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이 문무왕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